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시를 쓰는 박덕희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국어국문학을, 대학원에서는 시를 전공하였습니다. 시를 쓰고 동시를 쓰면서 동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정서지능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4분 정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여름 1박 2일 캠프에 12명 아이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6명은 평균의 정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제작진은 초등학교 4학년생 227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아이들의 정서지능 지수를 분석하는 정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협동심을 알아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도미노로 EBS라는 글자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그룹의 아이들은 2명씩 한 조가 돼서 글자 하나씩을 완성해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상대편 아이들은 어떨까요? 6명이 모두 한 글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 니네 여기 나 아니야. 더 크게 해야 돼. 이건 더 해야지. 작전이 뭐예요, 작전? 작전이 있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이 글자 하나에 매달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상대팀 아이들은 모든 글자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야,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연결하자고. 그게 좋겠어. 그런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도미노를 무너뜨린 지우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모양대로 다시 세우면 돼. 그럼 쉽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도미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편 아이들의 도미노도 무너졌습니다. 영준이는 그저 무안하기만 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자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양 팀이 도미노를 쌓아가는 과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졌던 생각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밑부분을 잡았어요. 밑부분하고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게 하면 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마음? 또 침착하게 빨리 쌓아야 될 것 같았어요. 도미노 5개나 6개 쌓고 숨 고른 다음에 다시 쌓고 그러면서 크게 숨 쉬거나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두 팀. 불협화음이 많았던 팀의 도미노를 쓰러뜨려 볼까요? 쓰러지던 도미노가 중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협동이 잘 됐던 팀의 도미노입니다. 단 한 개의 도미노도 빠짐없이 다 쓰러졌네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를 달래고 동기화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 반면에 평균 아이들은 좌절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평균치 그룹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집중하는 능력, 호기심, 협동심과 배려,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좌절,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정서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 수용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모와 태아의 정서와 정서지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와 그림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지요? 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고우는 스스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 나의 첫 작품이고 걸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볼까요? 전체 분위기는 어떤가요? 식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자를 들고 앞사람에게 권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이인가요? 할머니인가요? 눈여겨볼 것은 그림 속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어두침침하지만 포근한 조명과 초라하지만 따뜻한 차와 감자가 있는 식탁, 뼈마디가 붉어진 투박한 손, 광대뼈가 두드러진 마르고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이 그림을 그린 고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우는 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이거나 우체부, 늙은이, 여인, 그리고 자연이었습니다. 특히 농부들에 대한 그의 애틋한 마음은 매우 따스했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우는 20대 후반인 28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37 아주 짧은 화가의 길을 걸었지만 작품을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기도 아니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렸으니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 많은 작품 중에 생전에는 단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아서 매우 가난하고 쓸쓸하게 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병마에 시달리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동생 태호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그림도 그릴 수가 없었지요. 이런 고우의 삶과 그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많은 시인들이 그와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100편이 넘는다니 시인들이 사랑한 화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진규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소리, 정진규.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불빛 흐린, 언제나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시인은 마음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서 이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기억 한켠에 내재한 추억과 오버랩시킵니다. 추억이 그림을 통해 시로 모습을 드러낸 거지요. 초라해 보이는 실내와 허름해 보이는 농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불빛 흐린 저녁 식탁에서 저녁을 먹느라 아무 말도 않던 기억도요.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을 닮았다고 합니다. 삽질하는 노동의 대가겠지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듣는 화자는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삽질을 잘한다는 뜻이면서 농부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시인은 농부들의 누추한 삶에서 희망을 봅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그 빗줄기를 통해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도 되리라는 생각에 흙먼지와 피곤함을 씻기 위해 목욕탕에도 가고 싶다 하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흐와 정진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농촌과 농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공공한 삶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들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고흐의 구두입니다. 구두 상태가 어떤가요? 붓질한 느낌은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결이 움직이나요? 낡은 구두를 보면서 구두의 주인이 가난한가? 너덜한 모습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고단해 보인다, 안타깝다, 새 구두를 사주고 싶다.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지요. 그럼 고흐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보고 철학자들이 논쟁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두를 보고 여러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박의상 시인의 구두 1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두 1. 방고흐의 그림 구두. 박의상. 구두를 벗고 반고흐는 물었을 것이다. 너는 어디를 그렇게 쏘다녔냐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걷어차고, 어디에 그렇게 많이 치이고, 왜 그렇게 많이 닳고 해지고 터졌느냐고. 그는 구두 한 켤레를 그리면서 그 질문들을 그리면서 그리다가 웃었을 것이다. 그렇게 헤매어야 다시 왔지 않느냐고. 그냥 터덜터덜 떠도는 어떤 목적지를 모르는 너도 다시 지금 만난 네가 목적지가 된 그렇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웃다가 그는 구두를 벗고 정중히 그 이마에 입 맞추고 이젠 맨몸으로라도 맨발로라도 저를 이끌고 한 세상 또 어디로 떠나려고 했을 것이다. 박의상 시인은 고흐의 그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구두를 고흐의 구두라고 설정하고 구두를 벗고 반고흐는 물었을 것이다 고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를 그렇게 쏟아내느냐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걷어차고, 어디에 그렇게 많이 치이고, 왜 그렇게 많이 닳고 해지고 터졌느냐고 묻는 형식으로 자신의 실존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흐의 삶을 시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구두를 바라보는 고흐는
그 질문들을 그리면서 그리다가 웃었을 것이라고 시인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는 구두를 벗고 정중히 그 이마에 입맞추는 고우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시인은 37년의 짧은 생을 살다간 고우를 불행했던 삶을 순응하며 살다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지능입니다. 정서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애착관계 형성, 친밀감 강화, 정서적 유대감 형성, 감정 공감 등이 있습니다. 산모님들께서는 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리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듯 살살 배를 쓰다듬으면서 시를 읽고 그림을 읽으시면 정서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피터 셀러비 교수는 1990년대 초 정서지능을 학계에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서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더 수월하고 낯선 이들과도 더 쉽게 이야기하며 직장에서 리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룹 활동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지요. 갓난아이는 2천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생후 60개월 동안 어떤 경험이 쌓이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지들이 서로 다른 뇌끼리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주 느꼈던 정서와 정서적 경험들은 가지뻗기를 통해 견고한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산모님들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 촉각, 청각 등 오감 자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순산을 기원합니다. 아가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드립니다.